안녕하십니까. 파주 시민의 TV 진행을 맡고 있는 고영권입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파주 을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신 박정 의원님 모시고, 후보자님이시죠. 후보자님 모시고 대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님 저쪽 보시고 인사 한번. 예,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번에는 다시 3선을 도전하고 있는 박정입니다. 파주에서 태어나고 파주에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외지에 나가서 박정 어학원 CEO로서 성공하고 다시 고향을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한 일들이 부족하고 한 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의원님도 바쁘시고 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주가 그동안 보수적인 지역으로 참 민주당이 쉽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북파주 지역에서, 을 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의정보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의원님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의 성과를 좀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모든 말씀에 네네. 어려운 지역이다.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바로 재선은 하고 있지만 2004년도에 첫 선거 올라왔고요. 12년 만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61년 만에 처음으로 배지를 달았는데, 아마도 시민들께서 2년보다는 성실히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아마 선택받았다 생각되고요. 제가 제일 중점 뒀던 의정활동은 파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할까 했는데요.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의 20분에 가까운 의원님들이 평화경제특구법 또는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각고의 노력 끝에 작년에 5월 25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17년이 걸려서 통과된 법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20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3일 밤을 세워서 법안을 20대 국회 첫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7년을 정말 꼬박 노력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또 안보 지역이다 보니 통일, 평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하고 쫓아내렸더니 그제서야 이제 상대방 당 의원님들도 필요한 법이라는 건 인지하시고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요. 왜냐하면 이 법 자체가 우리 파주의 지형을 보게 되면 이번에 저희 지역이 조리, 광탄, 또 탄현이 들어오면서 전체 면적의 92%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시보다 큰 면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서울 같으면 한석이 줄어서 48분이 지금 서울을 맡고 있는데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그런 큰 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운정 1동부터 6동까지 그리고 교화동까지 완전히 신도시 지역이죠. 이 신도시 지역과 또 상대적으로 이 북쪽 지역, 나머지 을 지역이 솔직히 격차가 좀 있습니다. 신도시가 되면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빠르고요. 그것은 유독 파주시뿐만 아니라 성남이 그렇습니다. 성남이 분당과 수서 그리고 기존 지역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또 고양시조차도 고양 일산 쪽과 또 덕양 쪽은 또 격차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회할 방법이 결국은 이 평화경제특구법이거든요.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300만 평을 개발하면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22조 4천억 정도 되고요. 보수 효과가 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조가 되고요. 또 고용 효과만 18만 명 정도 되니까 제가 계속 20대부터 주장했던 100만 파주 시대에 대한 정주 인구를 늘리는 그 방법이라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신도시는 장점이 있지만 또 산업적 기반이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 산업적 기반까지도 만들어내면서 정주형 인구가 많아지고, 또 서울로 어쩔 수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파주 관내에서 자급조직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계기를 만든 아주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평화경제특구법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부분, 미처 이뤄내지 못한 부분,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입법하고 하자 하는 의원님의 공약이 있으시면 몇 가지로 좀 추려서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지금 아마도 시대 정신이 그 기후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저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지속 가능한 국가를 만들 건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 통과시키지 못한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염해, 염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큰 지역을 보통 한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짠기를 빼려면.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법을 통과시켰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염해 습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제가 시범 사업으로 적성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이라는 것들을 해봤어요. 그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산지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경작하는 논에다가 위에다가 지붕을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면은 태양광의 일조량이 쭉 이렇게 상승하다가 어느 정도 곡선을 그리는 부분이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이용하는 것들이 좀 약해지거든요. 다 식물 생장에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적당한 수준을 보고 그걸 조절해서 밑에는 벼나 다른 작물들을 키우고 위에는 태양광으로 이용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일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율이 한 80에서 85% 정도 나오고요. 대신 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것이 벼만 또는 다른 작물만 경작했을 때보다 3배, 4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시행은 했지만 절대 농지죠. 그러니까 농업진흥구역에다가 네네. 하면은 이미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반듯반듯한 논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몰아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전국 투여 한 10%만 한다면 농업진흥구역에 네. 재생에너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농림부에서 아직도 안 하는 이유는 쌀 생산에 대한 것들이 거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것처럼 태양광을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경작을 하다가 또 이게 혹시나 쌀 생산이 부족하다면 그건 다시 치우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적으로 농가에 우리가 농민 기본소득도 드리고 이런 것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국가가 필요한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한 그렇게 태양광 농사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또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거기는 이제 그 농사를 본인 땅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대농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농해 주시는 분들의 이거는 소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농경지 갖고 있으신 분의 소득이지. 그래서 이거를 잘 나눌 수 있는 것들까지 법을 자세하게 좀 만들어서 성안을 해서 네네. 다음번에는 꼭 통과시키고 싶고요. 네. 한 가지 또 아쉬운 법이 마을기업법입니다. 마을기업법. 마을기업법. 이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뭐 조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네. 마을기업법은 2011년에 행안부 시행령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서 상당히 마을기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래 소득도 올리고 그 문제도 해결하는 이런 것에 대한 기본법인데, 기본법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법을 발의하고 기본법 만들고 하자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 우리 마을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시각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시작부터가 자기가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다음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재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생의 기반으로 시작하는데 이런 예산을 다 삭감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끝까지 저희가 그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런 게 좀 근간을 못 만든 게 그 이유는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네. 이미 시행하고 있으니 그냥 또 법 만들지 말자 이런 개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간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다음에 22대 혹시 당선이 되면 이 법도 꼭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그동안의 그 재선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 성장하셨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지역 주민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쭉 예비 후보님들하고 계속 대담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인데 역시 그 GTX 기지차 문제라든가 3호선 연장 문제와 같은 교통 문제, 뭐 대학병원 유치 이런 꼭 안 빠지고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님의 공약 중에서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체육 특화도시인가요? 뭐 이런 예, 비슷한 이야기 나왔던데 지역 공약을 좀 묶어서 한꺼번에 좀 합니다. 네, 우리 파주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도시와 나머지 우리 파주시의 다른 지역들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22대 때는 해야 될 일이 운정 권역이 좀 더 파주시로 더 접근해서 들어와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통합 또는 문화적 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또는 스포츠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부터 금능령 앞을 개발해서 운정 3주구가 살아나면서 거의 다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릉천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는데 금능령 앞을 현대건설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통해서 여기서 개발해서 나오는 이익을 통해서 지하철 3호선에 민간 자본이 들어가면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운정과 금능이 붙음으로써 금천과 운정권역이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금천권역과 조리를 붙여야 됩니다. 조리도 IMF를 맞으면서 성장하다 멈춘 지역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파주 스타디움 앞쪽에 큰 벌판이 있는데 원래 거기를 민간 회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개발이 안 됨으로써 서울간고속도로에 IC도 설치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게 맞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미 그 전에 받아왔던 스포츠 가치센터를 영남권, 강원권에 이어서 경기권에 하나 받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또 반다비 체육관을 짓고 있으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스마트 우리가 산업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 대표 도시가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스포츠는 강한 도시가 있지만 스포츠 산업을 하는 데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1,600조입니다. 1년에 규모가. 근데 우리가 스포츠 강국 10대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1% 정도밖에 못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가 네. 강국이죠. 산업적으로도. 그래서 이런 것들로 10%까지 갈 수 있는데 더 노력하면. 그리고 우리 금천권역도 마찬가지로 60년대 시청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정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를 맞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결국은 그러면 거기다가 스포츠에 관련된 매장도 만들고 또 연구소도 만들고 또 거기다음에 경기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할 생각이고요. 특히 제가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파주연고 스포츠 야구 제11구단을 유치할 생각입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0만 도시가 됐는데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파주하면 그냥 DMZ 남보 이런 생각만 좀 있고 또 LGD가 들어와서 우리 자부심이긴 한데 있지만 좀 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만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정과 나머지 지역의 파주 시민들 하나로 묶어내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왜냐면 매번 TV에서 일주일에 6번은 경기를 하고 방송도 몇 군데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올 수 있는 분들이 대회를 치르면 한 몇천 명씩 오고 또 중요한 경기는 몇만 명씩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100만 특례 시 1000만 관광 시대를 열 생각인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또 단합도 생기고 그걸 통해서 또 하나는 이게 먹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큰 축은 하나를 묶어내고요. 그래서 운정과 금천권역과 조리권역을 하나 묶고 또 하나의 권역은 이제 평화경제특구가 북쪽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가 땅이 맞습니다. 많고 그렇지 않으면 문산을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평화경제특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또 하나 문산을 중심으로 한 큰 권역이 파주 법원까지 또 원롱까지 탄현까지를 다 묶어서 하나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조금 교화가 저희적으로 안 들어온 건 좀 아쉬운 거는 개인적으로 선거 유불리가 아니고 거기에 출판단지가 있습니다. 출판도시가. 그 출판도시와 해리와 또 성동리에 있는 탄현에 있는 그 관광특구를 묶어내고 임진각 또 리비교
뭐 가막산 휴양림까지 이런 네네. 걸또 마장호수에 있는 출렁다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네. 관광정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네. 그래서 그쪽은 또 하나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서 가면 이것이 뭐 당장 안 되더라도 네. 뭐 10년, 20년 후에는 그 운정 같은 커다란 도시가 다시 저쪽에 생기면서 100만 도시로 갈 수 있는 네.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 인구에 대한 파주시가 그 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게 77만입니다, 현재. 최근에 77만 원 늘렸거든요. 근데 평양제 특구가 들어오면 100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파주라는 데가 다른 건 모르지만 수도권에서 굉장히 수도권이죠. 수도권이면서도 가깝고 또 공항 가깝고 이렇거든요. 또 하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을 일으키려면 중요한 것이 전기하고 물입니다. 네. 지금 이용인의 반도체를 1,300조를 좀 투자한다고 뭐 그러는데 고민거리가 물하고 결국은 전기를 잘 못해요. 맞습니다. 6기가까지가 필요한데 지금 준비는 1.2기가까지 가능했다는 2기가까지 가능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파주는 파주에너지가 있고 또 임진강과 한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성계가 수도를 잡아가고 싶을 때 맞습니다. 개성할 때는 맨 처음에 간 데가 우리 파주입니다. 그렇죠. 교화천도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천 갔다 세종 갔다 결국은 서울로 갔는데 이렇게 해서 그때 안정한 이유는 미래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안정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죽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예상하기를 2050년에는 세계 2위가 된다 그랬어요. 7만, 8만 가면서 미국 다음으로 2위가 된다 그랬고, IMF에서 일 겁니다. 아마 거기서 예상한 거는 2030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정권이 한 번씩 바뀔 때마다 0.5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작년에 이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도 뒤졌습니다. 1.4%.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한참 만에 이렇게 뒤졌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파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권역들이 더 이렇게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지금 펼치고 있거든요. 하나는 평양제 특구를 통한 성장, 한 날개는 또 다른 날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그것도 제가 다 공약에 집어넣은 거고요. 김동연 지사 그리고 도지사 나가실 때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 포럼을 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마련해서 공약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선되자마자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그냥 바로 주민투표만 실시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걸 하자는 찬성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얘기는 했지만 수도권을 메가시티화 시키는 거는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맞습니다. 북쪽에 10개 시군을 묶어서 하게 되면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낮은 거를 여기서 한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또 우리가 경거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쪽에 몰려있던 시설들을 이재명 도지사 때 많이 이렇게 옮기려고 했지만 옮겨지지 않거든요. 제 주장은 그렇게 하지 말고 북도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서로 지군 간에 작은 파이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탁탁 만들어내면서 효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두 개의 날개로 가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공약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끝으로 가다 보니까 다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게 BC라는 예비 타당성 검토에서 매번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지금 지하철 3호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건설이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집어넣어서 하겠다. 그래서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승인을 받았지만 제가 그런 정책을 관여해 보니 그 상임위원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위에서 일을 해보니까 그게 여러 개는 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는 10분의 1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전체 40조가 되는 철도, 광역에 대한 교통에 대한 거를 좀 80조까지 늘려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했지만 상당히 늘긴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지만 그게 작으니까 선정은, 국가계획 선정은 돼도 실제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자본이 들어가는데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노력은 하남이 이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신도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기지, 차량기지가 국비도 적게 받았을 뿐더러
적절한 데가 아니라 옮기거나 뭘 해야 되는 게 정보를 들어서 제가 그거를 수서로 옮기고 그게 5량 정도, 그러니까 5편이라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이라서 50량 정도 되거든요. 옮기면서 수서에 있는 걸 다 7개를 더 해서 지축으로 옮기고 지축은 다시 우리 문산 찬양기지로 네, 옮기면 양쪽 다 혜택이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그 국토부 그다음에 그쪽 의원 또 경기도 관계자 저희 방을 해서 논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 좋다, 좋은데 1년이 늦어지는 거, 불확실성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냐, 그 국토부에 물어봤고요. 국토부는 확답을 못 줬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시장 이해가 됩니다. 시장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늦어지면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 자네들은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됐는데 이 문제 해결은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그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황당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교통을 해결하는 건데 교통을 해결 못하고 그것만 한다고 될 수가 없잖아요. 편입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쪽 의원들 중심으로 이거 대책을 세우자 해서 저희가 같이 상의한 끝에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접경 지역 50만이 넘는 도시는 예타를 면제시키자라는 법을 그동안 그 접경 지역으로서 국가 안보에 대한 희생을 했으니 이거는 다생 보상 차원에서 면제를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기재위에서 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본회의가 아니라 전체 그 상임위 전체회의에 가고 법사위 지나서 본회의 들어가면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결하면 지금 0.66밖에 안 나왔던 이 BC에 대한 걸 해결이 되고 네네. 다른 사업들도 무리 없이 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GTX F 노선인데요. 네. GTX A 노선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일부 구간은 개통을 하고 또 네. 운전까지는 하반기에 개통을 할 건데 저는 욕심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게 F 노선을 주장하면서 똑같이 정책 포럼을 경기도당에서 열면서 이 경기도에 대한 교통 문제를 다 연구도 시키고 토론도 시키고 발표도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쭉 이렇게 보니까 방사형으로 이렇게 A, B, C가 돼 있고 E, D, F를 만들어 갈 건데 이 F 노선을 우리 파주 북부로부터 출발해서 금천, 조리, 그다음에 삼송, 그다음 잠실, 여주, 이천까지 가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계획을 했고 경기도지사가 그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 F 노선을 순환선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GTX는 속도를 중요시하는 거잖아요. 순환이 아니고. 네. 게다가 파주가 빠졌어요. 그 안에서는 연천서부터 갑니다. 그러니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삼산이 돼서 힘으로 그래서 밀어붙여야 된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희가 주장했던 F 노선 직주 근접성을 높이는 방생으로 가거나 또는 아니면 그렇게 혹시나 순환이 되더라도 그걸 파주까지 연장하는 걸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무슨 얘기가 됐던 일명 이제 통일노선, 네. 금천, 조리, 삼성 2선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 안 된 게 아니고, 근데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죠. 점선을 한 번 더 검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 더 검토한다는 걸로 점선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지하철 3호선의 연장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심상정 의원하고 저하고는 계속 상의를 통해서 했고요. 저는 국회 증액시킬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를 심상정 의원이 저희 방과 상의하고 3억을 용역비를 받았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말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서류로 남아야지만 다 반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받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네, 좀 도울 수는 있지만 그리고 거기 하더라도 공릉천을 따라서 우리가 경전철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예 BC가 예타를 면제받거나 아니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공릉천을 따라서 경전철화 시켜도 그만큼의 통일로 도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무튼 오늘 후보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의 박정우 의원에 대한 평가를 쭉 이렇게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 의원들 중에 드물게
북방통이다. 그래서 뭐 중국통, 뭐 러시아통 이런 이야기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쪽 소관 업무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한번 안 짚을 수 없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파주가 100만을 가려고 할 때 파주경제특구법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 개성공단 문제를 의원님이 어떻게 큰 그림을, 아쉬움이 있으시겠지만 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이걸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으시면. 2016년 초죠. 2월일 텐데 그때 개성공단이 폐쇄됐어요. 통탄을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평화의 길을 닫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파주는 평화가 우선인 도시고 그렇습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성공단은 저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대체가 평양제 특구입니다. 이게 평양제 특구는 1단계는 국내에서 먼저 조성을 하는 거고, 2단계는 국제적인 공단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의 협력을 통해서 거기다 공단을 만들고, 또는 그거에 따른 신도시도 또 들어와야겠죠. 그리고 학교나 이런 것들도 특구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도권정비법이나 또 군사시설보호법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답니다. 이거는 다른 법보다는 우선하는데 이 두 법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아니하다는 하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같은 거고, 우리 디스플레이 만들 때도 역시 대단히 개발에 대한 것들은 국토부와 이렇게 상의를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래서 그렇게 상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가 북방통이다 했는데, 그건 북방경제 협력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이었는데 그 소속으로 특별고문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서 공부도 한 것도 있지만 러시아나 이렇게 해서 해보니 러시아 쪽은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가스라든지 이런 석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국은 아시다시피 경제를 경쟁 관계로 가면 안 되고 파트너십 관계로 가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예,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일방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예, 외교는 국익입니다. 뭐 다른 거 다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이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경기도당 위원장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각 시장군수 오시게 하고 도의원 오시게 하고 시의원들 와서 노인 친화적 도시에 대한 발표를 하게 하고, 그 정해져 있다면 또 여성 친화적 도시, 무슨 뭐 산업도시 이렇게 다 발표를 하게 했어요. 매달 한 번씩 진행하면서 제가. 그런데 경기 남부에 비하니까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동두천 이런 데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GRDP가 2만 3천인가 밖에 안 되고 경기 남부는 4만 뭐 몇천이 돼요. 그러니까 2배로 차이 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이미 반도체 공장들도 많고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 AI 이런 것들 기반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고 싶어서 제가 용인 그 반도체 갈 때도 얘기를 했더니 SK에서는 용인을 딱 찍어놓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 가버리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도 그냥 더 이상 얘기는 못 했는데요. 예, 중국하고에서 이제 올 수 있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샤오미에서도 이번에 차를 냈는데 대륙의 실수라고 했던 그런 게 대륙의 실수가 아니고 너무 차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보다 더 비싸게 팔고 있고요. 근데 그 대부분의 전기차의 대부분은 배터리입니다. 가격이 40%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삼성 SDI나 SK온이나 또 우리 LG가 있는 LG 엔솔 여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물론 배터리계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 고급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강하고 저가는 이제 철을 기반으로 하는 데는 중국이 강한데 이 브랜드를 이용해서 전기차를 협력하자. 중국이 한 30개 되는 그 회사들하고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면 중국의 수출길이 생기는 거죠.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IRA라든지 이런 법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뭐 좋다 그러지만 그게 사실은 경제적 손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걸 피해 나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그 공장을 우리가 파주에다가 평양제 특구라는 데가 우리가 법인세 면제 뭐 여러 가지
지방세 면제 이런 것이 5년간 가능하거든요. 네. 또 토지도 제공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 산업이 있습니다. 로봇 산업. 그래서 우리도 로봇 산업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현대에서 인수해서 하고 있지만 중국이 저가로 굉장히 아주 하이테크가 아니더라도 하이테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이미 제품화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이 공장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구 인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수도권에 있으니까 이런 조건을 계속적으로 제가 제시하고 있고요. 중국에다가 그게 평형적 특구는 뭐 3년, 뭐 4년이 걸리겠지만 미리미리 지금부터 접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안서를 보내고 있고 그 제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면서 하고 결정적일 때는 결국은 이 외교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제안하게 하고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을 경우에 또는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평화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더 쉬워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하나의 먹거리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와 물이 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 조건까지도 계속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아무튼 의원님, 아니, 후보님이 구상하고 계신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선거로 한번, 총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굉장히 어려운 게 예상되지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최근에 이제 민주당이 공천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민주당 공천에 대한 뭐 평가는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최근에 보면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제3정당이 하나가 생겼는데 새로운 미래라든가 또 이 다른 제3정당에 비해서 물론 단기적인 현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여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면 기존 민주당에 대한 실망했던 세력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정 정도 분화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후보님 입장에서는 뭐 지역에서 1대1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를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적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님은 다시 국회로 가게 됐을 때 당이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좋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국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도당위원장까지는 했지만 지금 상임위원장을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지금은 이 파주시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우리 지도부에서 또는 공관에서 하는 것들은 신경을 전혀 못 쓰고 있고요. 네네. 네, 제 선거는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지지율이 한 자리일 때도 있었고요. 정치하는 동안에 기복은 있는데 그 기복을 가지고선 우려하면서 선거 치르면은 결국은 저만 손해고요. 그냥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고 제 이번에 선거 슬로건이 삼선의 힘으로 뼛속까지 파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파주가 50만에서 100만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큰 그림을 잘 그려 놓는 게 저는 파주에 보답하는 거고 제가 태어나고 죽을 이 파주에 대해서 좀이라도 기여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삼선이 되면 삼선이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역 공약을 또 크게 그려서 완성해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이거 현실화시키고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또 하나는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반나절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해봤던 상임위도 아니고 또 환경에 대해서 이 정부가 후퇴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위원회가 있어서 노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반나절 고민했다가 지도부에서 원하는 거는 가서 소통 능력이다, 중재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받아들였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 간사님들이 여당 비슷하게 여당 간사님은 이미자 의원님이시고요. 야당 간사는 이수진 의원님이신데 두 분이 목소리가 제일 크세요. 그리고 둘 다 한노총 출신이신데 부위원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이후로 상임위 파행이 한 번도 없었고요. 다 같이들 협력해서 우리 당 공약이 아닌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화평법, 화관법이라고 화학물질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제가 통과시켜줬습니다. 노력을 해서 중재하고 그래서 물론 반대하시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계셨지만 그런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있으세요. 그거 잘못해갖고 문제가 많은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래도 이게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 기준 정도로 해달라. 지금 100kg 정도의 기준이 있었는데 1톤으로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500kg까지만 하자고 일단 설득을 하고 또 시민 단체도 2년간에 걸쳐서 이거 같이 1톤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간을 좀 드리고 명분도 세워서 결국 통과시켜 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장에만 몰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들은 안 좋습니다. 지금 갈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가 80조에서 240조입니다. 이 갈등 비용만 줄여도 거의 우리나라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또는 더 이상이 되는 그 정도의 갈등 비용이 있죠. 이게 세대의 갈등도 있고 남남의 갈등, 남녀의 갈등, 뭐 여러 가지 정치의 갈등도 있는데 이 갈등만 줄여도 그것이 우리나라가 더 행복하고 시민들이 또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사실은 정치인이 제일 많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갈등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삼선이 되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보님이 사실 그 시민들하고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아무튼 사실은 저희 파주 시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저희 파주 시민의 TV가 그렇게 뭐썩 대중적인 매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자리들이 좀 많았어야 되고 사전에.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게 참 소통의 장이 참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건승을 기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파주 시민들한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드렸던 파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이행률이 88.6%였고요. 그리고 또 국회 출석률, 본회의 상임위 다해서 99%입니다.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을 대표해서 14공동선언 11주년에 대한 것들을 기념식으로 하기 위해서 북한에 잠깐 다녀온 그때 한번 빠진 것과 또 21대에서는 우리 당 전체가 거부권 행사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그것에 대해서 항의 표시로 전체가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고 대부분 다 제가 들어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실성과 또 공약 이행률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고 우리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커졌기 때문에 이 92%나 되는 데를 커버하려면 아무래도 경험이 있고 실력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도 그런 관점에서 투표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삼선이 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우리 파주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